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 랩 제48강 층피난 안전 검증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PBD를 위한 층피난 안전 검증법에 대한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47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주로 이제 지난번에는 거실 피난을 중심으로 했었죠. 그래서 피난 시간과 허용 피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고, 두 번째는 R셋과 A셋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리고 전체적인 피난 체류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과 더불어서 거실 피난이라는 측면, 층피난, 전관 피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최대 이 체류 인원수, 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평가하는 방법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피난 시뮬레이션, 화재 시뮬레이션 두 가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것들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컨설팅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 시뮬레이션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 이런 것들을 존 모델 개념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컨셉을 내 몸에 확실하게 축적을 해 놓는다 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서 내부 인원이 많은지, 또 문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지 작은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그림으로 그래서 풀어가는 방법 공부했습니다. 또 층피난일 때, 또한 전관피난일 때까지 우리가 전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계단으로 유입해오는 시간, 또 계단으로 나가는 시간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그림으로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한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체류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거죠. 내가 평가하는 시점에서의 체류 인원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평가하는 방법,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체류 인원수는 차후에 사망자 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덱스가 됩니다. 체류 인원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해석 방법을 갖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이런 실험과 이런 어떤 계산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피난안전검증법 거실 피난에 대해서 일본 건축기준법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죠. 자, 우리는 이것에 이어서 우리는 거실 피난에 이어서 층피난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거실 피난과 층피난, 전관 피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은 이 세 가지 전부 다 했지만, 요 검증법에 대해서는 층피난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48강에서는 층피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층피난 계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42강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은 우리가 좀 가볍게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2번 내용. 지난 47강에서 건축기준법에 있었던 거실피난 안전법의 해설에 이어서 이번엔 층피난 안전검증법의 해설로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고, 자, 이것을 가지고 4학년 1학기 때 작은 프로젝트를 하고, 4학년 2학기 때 졸업 설계 때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이죠. 졸업 논문 때 여러분들이 요 2번이든 또 시뮬레이션이든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 42강에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층피난의 계산이란, 층피난이란 화재가 발생한 층으로부터 피난자가 계단실 혹은 그 밖에 안전한 장소, 우리 치면 주거공간에 공동주택에 피난 대피실도 있죠. 자, 물론 그 실이 안전한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피 가능성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따라서 층피난이란, 자, 거실 피난은 뭐였었죠? 복도의 면적이 충분한가를 검토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번 층피난은 계단실의 면적이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층피난이란 화재가 발생한 층으로부터 피난자가 계단실, 주로 계단실입니다. 그 밖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 가능성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층피난의 경우 거실 피난에 비해서 주로 피난 경로상의 합류나 분기가 나타남으로써 매우 복잡해진다.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본 평가는 분기나 합류가 없는 피난 경로에서의 계산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라든지 돌아간다든지 또 합류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 있게 되면 매우 복잡하겠죠. 계산 방법이.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피난 경로상의 문제점이란 이것도 42강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실 피난에 이어서 계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 피난 계단이 있고 부속실이라는 걸 지나게 됩니다. 부속실에서는 제한 설비가 있게 되고 이건 소방법에 관련된 거죠. 또 방화문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두 가지가 하나의 피난 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급기가압실, 급기가압 설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제헌설비와 방화문이 공존하는 아주 중요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를 고려하여 층피난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바로 이 부속실에서의 급기설비에 대한 문제점 경우에 따라서 너무 세다든지 해서 문이 안 열린다든지 또 약하다든지 연기를 뿜어낼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피난 경로상의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층피난 검증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피난 경로에 대한 내용, 예상 위험 추출이라든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이것을 기본적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방법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고, 2000년도의 성능 설계에 이어서 2023년도에 또 다른 피난 안전 계획 지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주로 시뮬레이션에 의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빨리 좀 구축이 돼야 될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요즘에 다양한 평면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것들에 의한 화재 피해 사례가 우리나라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층피난이란 화재가 발생한 특수층, 특정한 층과 그 주변 층, 밑에 층, 상부층,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자, 피난층이나 피난전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전관 피난이란 건물 전체의 모든 재직자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외부나 피난층으로 대피하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실제 화재 시에는 전관 피난까지를 전부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승피난까지만을 우선 하고 여러분들이 차후에 졸업 논문 같은 때는 전관피난 같은 것들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상 보면은 층피난은 화재가 발생한 층, 화재 발생한 층이죠. 그리고 인접층의 일부 인원을 대피하고 전관피난은 건물 전체 인원을 대피시키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인 대상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또 전제 조건은 층피난은 화재 위험이 국한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고 전관피난은 위험이 건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자, 이런 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피난 동선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 우리가 42강에 있었던 내용 한번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메인인 층피난 안전 검증법의 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A셋, R셋이라고 해서 주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이 결정론적 방법의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아니면 엔지니어가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컴퓨터에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는 설명을 할 길이 없다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뮬레이션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체를 잘 하지만 그 자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인덱스에 대한 것, 특히 체류자, 최대 체류자, 시간과의 관계를 하나씩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피난 모델링에 대한 것. 자, 이런 것들은 같이 여러분이 꼭 공부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길이 많습니다. 그림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죠. 자, 반면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법으로, 물론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너무 딱딱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는 참고적으로 꼭 한 번 정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129조의 2 제3항에 대해서 복도피난 혹은 층피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4호, 5호, 6호에 전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복도피난, 층피난 시간 T2를 계산한다. T는 스타트, 시작하는 거죠. 피난 개시 시간. T 트랩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TQ, 출구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번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라든지 문을, 계단에 속해 있는 문을 통과하는 거죠. 특별 피난 계단이 될 수도 있고 일반 계단이 될 수도 있죠. 또 복도의 연기하강 시간 TS를 계산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두 가지를 T와 TS를 비교한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루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 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T는, T스케이프는 T스타트, T트랩을, TQ다. 다시 한번 T스타트, T트랩을, TQ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T스타트도 각 실에 해당 층의 전체 면적 A 플로우죠. 플로우의 전체 면적 30분의 루트 A 플로우의 3분. 자, 3분과 5분이 차이가 있는데 5분 같이 주로 호텔, 공동주택 같은 취침의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5를 더해준다 이거죠. 그만큼 화재를 발생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잠을 자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인지해서 일어나서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시간이 5분 이상은 걸린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3분, 5분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도 실제 있었던 화재 사례를 통해서 데이터를 도출했다고 하니까 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별로 대응책을 만들 때 절대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행시간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 거리, 맥스죠? 맥스. 자, 지난번에 V 주어졌고, 가장 먼 거리. 자, 그 다음 출구 통과 시간. 출구 통과 시간. 자, 가장 이 계단에서 출구 통과 시간은 TQ는 NEFF, 유효 유동 개수, 유효 출구폭, 그 다음에 총 재관자 수를 나눠준 것으로 한다. TQ는 총 재관자 수 나누기 유효 유동 개수 곱하기 유효 출구폭으로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유효 유동 개수란 것은 출구 통과 능력 1분간의 계단으로 출구폭 1m당 통과 가능한 인원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지난번에 거치 패널에서 나타났었죠. 또 이 출구폭 지난번에는 BEFF 했었는데 이번에는 B스테어 층에서의 문에 대한 유효 출구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이동 개수와 유효 출구폭을 가지고 전체의 층에 있는 전체 인원수 나눠주게 되면 TQ가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NEFF를 어떻게 구하고 BST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직통 계단이 모두 화재실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 화재실하고 계단이 직접해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것은 모든 출구가 유효하다. 우선 출구의 유효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A실이 화재실인데 A실로부터 1번 계단을 속해 있는 1번 계단으로 갈 때 문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경우는 일단 이 계단 1번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 나머지 두 계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일단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전체 인원수. 전체 인원수는 직통 계단으로 출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피난할 수 없는 인원수죠. 전부 1과 2와 3을 통하여 나가야 되는 거죠. C실에 있는 사람은 1번, 2번, 3번으로 나갈 수 있겠고 A실에 있는 사람은 1번, 2번으로 나갈 수, 물론 이제 C실을 통하여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자, B실 같은 경우도 1번과 2번 전부 이용할 수 있겠죠. 만약 화재실이 C실이다 그러면 A실과 B실에 있는 사람들은 1과 2를 나갈 수 있겠죠. 자, PA 로드를 계산한다. 자, 결국 인적 하중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내용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 계단 스테어의 면적. 자, 스테어라는 것은 계단 1에 있어서 또 계단 2, 계단 3에서의 바로 계단 밑층까지 위에서 보면 한 층이 되는 거죠. 면적의 합계가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시그마 AST를 계산한다. 자, 중요한 것은 전원이 0.25 이거보다 큰 경우 전체 이 계단의 폭이, 계단의 면적이 전체에 있는 인원수의 0.2를 곱한 것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든지 하게 되면 전원이 계단 실내에 피난이 가능하고 전원을 피난 계단 실내에 피난이 불가한 경우에는 또 이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우선 시그마 A와 0.25 시그마 PA 로드를 비교해서 자, 만약에 1번 같이 크다고 한다면 유효 이동 개수는
NEFF는 90이 되겠고, 만약에 전체 면적이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실 피난에서는 복도의 면적이 중요했지만 층 피난에서는 피난 계단의 전체의 면적이 중요하다. 그 면적의 전체 인원수의 0.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한다면 유효동 개수는 90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거실 피난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해의 폭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층 거주자 분자는 층 거주자고, 분모는 1분간의 직동 계단의 출구를 통과 가능한 인원수. 자, 두 개의 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TQ까지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피난 종료 시간은 T는 T스타트, T트래블, TQ로 우리는 전부 구할 수 있다. 자, 우선 T2를 전체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TS를 구해야 되겠죠. 자, 복도 연기 전파 경로로 화재실이 만약 A실이다. 그러면 1로 계단이 연기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좀 짧겠죠? 그 다음에 2로 연기가 이동하는 시간도 좀 길어지겠고, 또 3으로 연기가 이동하는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은 계단 1과 2와 3에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길어지겠지만 요 각각에 대한 계단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계산해야 된다. 자, 화재실이 B실인 경우 마찬가지로 B실 같은 경우는 계단 2에 가깝기 때문에 제일 짧겠죠. 그 다음에 계단 1까지 가는 경우가 또 상당히 좀 길어지겠고, 중요한 것은 계단 3까지가 상당히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나마다 3개씩의 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화재실이 C실인 경우, 자, 계단 3으로까지 가는 것은 매우 짧아지겠고, 계단 2도 짧아지겠지만 계단 1, C실인 경우에는 다들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로 연기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2로 연기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3으로 연기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세 가지를 전부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당 세 가지, 그것이 A, B, C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3 곱하기 3 하면 9가지 경우에 대해서 최소치를 복도 연기 하강 시간 TS로 한다. 자,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으로 TS로 한다. 그만큼 상당히 컴팩트한 거죠. TS로 한다. 자, 9가지 경우 중에 복도 연기 시간 TS로 하는 것은 최소치를 한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실에서 발생했던 것이 천정 1.8m까지 내려와서 문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복도로 가겠죠. 복도로 다시 가서 1.8m까지 내려와서 더 내려와서 다시 또 이제 이 특별 피난 계단이 있는 쪽으로 가서 마지막 1.8m까지 요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전부 합계한다. 그럼 여기에 지나가는 문들이 있겠죠. 문들에 의해서 개구부의 구조가 어떠한지에 따라 개구로서의 출구를 갖는 점, 또 기타 실 같은 경우 상단 높이는 어떻고 자, 이런 경우에 따라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연기 화재 높이가 한계 높이가 있다. 자, 어떤 구조는 1.8m에 관계없이 바로 연기가 넘어올 수도 있고, 어떤 구조는 2분의 1까지 내려왔을 때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상단 높이에 오자마자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각실의 연기 발생량과 연기 침입량. 자, 발생량과 침입량을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 자, 이것들이 전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D와 TS를 확인해서 복도 피난 판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층피난 검증법의 판정은 T와 TS를 가지고 판정을 한다. 자,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계산한다는 것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하나의 시뮬레이션 가기 전 단계 것도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그 가기 전에 거실 피난 안전성이 우수한 계획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 넓은 거실, 또 높은 천정, 출구의 소와 폭이 충분하다, 복도 폭이 충분해야 되고, 내장재가 불연이고 둔불연이어야 되고 등등에 대한 우수한 계획이 성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반면에 우수한 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이 거실이 협소하다, 또 낮은 천정이다, 출구의 소와 폭이 좁다, 복도 폭이 제관재에 비해서 매우 적다, 내장재가 난연 재료나 목재 등으로 되어 있다 등등이 매우 어려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측정 값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넓다, 좁다라고 하는 것이 대략 어떠한 개념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평수, 또 몇 제곱미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아직도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연구실 같은 경우, 또 그 다음에 강의실 같은 경우에서의 인원수, 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여러분이 평가를 해보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개념들이 하나씩 들어올 거로 보입니다. 자, 층필 안전성이 우수한 플랜 같은 경우는 왼쪽 경우 방화 설비. 자,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제 갑종을중이라는 말 안 쓰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갑종을중 방화문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60분 플러스 60분 혹은 30분 같이, 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갑종, 을종 해서 우리나라 60분, 30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화문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매우 우수하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일반 출구라든지, 자, 일반 이 화재실에 계단이 연결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좋지 못하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 전체 인원수가 125명입니다. 이 중에서 유효동 개수를 90으로 하기 위해서는 복도의 면적이 37.5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고, 따라서 복도의 면적이 37.5제곱미터 이상이면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매우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미만이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적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 계단의 면적이 31.25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유효동 개수는 90으로 얼마든지 잘 빠져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1.25제곱미터 이상이면 90이고 나머지는 80보다 적게 된다. 자, 이런 것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사무소인지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주어지는 제실자 밀도가 등장하고, 밀도와 면적가를 가지고 전체 인원수, 거기에 0.25를 곱한 수보다 그 면적이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다. 또 유효동 개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거실 피난과 복도 피난, 층 피난에 대해서 아까 했던 90인지 80인지 그 이하 같은 경우에서는 매우 현저하게 떨어진다. 자, 90과 8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매우 떨어진다. 그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자, 이것을 평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 구조물이 갖고 있는 화재 리스크가 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또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구조물의 표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복도 피난 상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90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90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125가 돼야 되겠죠? 125제곱미터가 되는데 3개가 있으니까 31.25 이상이면 유효동 개수는 90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있었던 대로 우리가 이 각종 이 프로세스를 실제 컴퓨터 모델링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해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1, 케이스 스터디 2. 하나는 사무실 건물, 하나는 고령자 복지시설 건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전부 평가를 해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몇 층인지, 또 어떤 용도인지, 구조물의 면적은 어떠한지, 자, 전체 면적을 통해서 가장 먼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자, 여기서 이 좌측에 쓰여 있는 각종 단위들을 또 주어진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씩 모델을 해보게 되면, 자, 거기에 이 기본적으로 법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죠.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아직은 모호한 것이 상당히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난 시간과 연기 하강 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최소 이 내용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가 있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노인 복지시설도 있지만, 자, 이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모시고 나갈 때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모델링을 통해서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번 48강에서는 자, 우리가 성능 설계라고 하는 PBD라고 하는 층피난 안전 검증법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복도의 전체 피난 시간 T를 계산하는 방법은 T는 T 스타트, T 트래블, TQ로 더하게 되고, 복도 연기하는 시간 TS를 계산하고 T와 TS를 평가한다. 자, 이것들이 이 기본적인 컨셉은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 세 가지 줄기를 토대로 해서 좀 중요했던 것이 이 NEFF와 BST를 어떻게 구하는가. 요 내용이 중요했죠. 자, 그리고 NEFF가 90 이상 되기 위해서는 9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복도 연기 이 전파 경로가 계산하는 방법은, 만약에 거실이 세 가지 계단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3개니까 총 9가지의 계산 방법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계단으로 들어가는 문에서의 연기 하강 시간 1.8m까지 오는 시간을 전부 더해서 이 시간 합계해서 가장 짧은 것이 TS가 된다. 그래서 T와 TS를 비교함으로써 층피난, 복도피난을 우리가 판정하게 된다 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자,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모델링을 할 줄 알고, 두 번째 이런 판정법을 통해서 할 줄 알고, 세 번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고요. 자, 그래서 48강은
층필안 검증법. 자, 다음 49강에서는 구획화재, 방화구획 같은 화재 확대 방지 설계, 방화구획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7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강좌가 될 것 같고요. 스텝 9 같은 경우에서는 연기 제어 혹은 또 기타 다른 유지관리 등등 하면 3개 정도, 앞으로 2개, 3개 정도로 PBD의 강좌는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총 10개, 12개 정도 강의가 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꼭 잘 쫓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48강 PBD를 위한 층필안 안전 검증법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